아들 하나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충남 천안의 60대 부부가 아들의 유학을 위해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원룸 반전세에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남편은 은퇴 후 지하주차장 경비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기대고 있다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꿈이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의 미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한 그 모든 선택이 결국 우리 부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고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면 당신도 모르게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부부, 그리고 아이의 미래. 정말 이 선택이 모두를 위한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혜 씨는 올해 66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남편 윤종길 씨와 함께 35년 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은 지방 공기업에서 정비기술직으로 일했고 박 씨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외아들인 유남인 군은 조용하고 공부에 몰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을 땐 가족 모두가 울컥했죠. 그날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해외로 한번 보내보자.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단위 상위 5% 안에 들고 교내 영어 수업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금반지를 팔고 보험을 해약해 어학연수부터 시작했습니다. 40 중반쯤이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생활은 아들을 위한 준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민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미국 중부에 있는 한 주립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간 약 5천만 원. 생활비와 비행기 값을 감안하면 졸업까지 최소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쓴 수첩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항목마다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고 마치 시험지처럼 반복해서 계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역 치매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주말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밥을 나눴습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둘이 합쳐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박 씨는 공항에서 아이에게 작은 수첩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민아, 꼭 돌아올 때 이 수첩에 엄마랑 아빠 이름 써서 와. 멋진 사람 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학 첫 학기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약 5,300달러. 환율이 치솟던 시기여서 원화로는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숙사비가 인상되었고 교재비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고정 수입 외에 신용카드 리볼빙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집 근처 소형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고 방 하나는 세입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했고 여름엔 선풍기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갔어. 과제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인해 하민 군이 탈수 증세로 입원했던 겁니다. 하루 입원비가 2,000달러였고 검사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니 일주일 치료에
약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예금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하민구는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바쁘다는 핑계였고 나중에는 메시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보내준 캠퍼스 사진을 수첩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정수기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새벽엔 물류센터 상하차 일도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4번, 5번씩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박 씨는 괜찮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답했습니다. 유학 3년 차가 되던 해 하민구는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귀국하던 날 박 씨는 공항에서 아들을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왜 그랬냐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귀국 후 몇 달 동안 하민구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입사 지원은 한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면접에서는 학점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그때부터 하민구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박 씨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남은 반찬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 말에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밤마다 수첩을 꺼내 들고 아들이 처음 유학을 가던 날 썼던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우리가 바란 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문장을 보며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하는 김정배 씨는 올해 67입니다. 30년 가까이 지역 농협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배 씨의 아내 송경애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했고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키우며 오랜 시간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아들 규진 군은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전국 영어 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애는 유학 보내야 해. 해외 나가면 더 크게 될 거야. 아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기대감에 부풀었고 본인도 해외 대학 진학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배 씨는 고민 끝에 조용히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노트 한 권과 오래된 전자계산기 하나.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지출 내역, 부부의 소득 추이,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예상 금액, 집 수리비, 예상 의료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배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아빠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계산해 보니 너를 유학 보내면 엄마랑 아빠는 80까지 일해야 해. 그땐 너도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할 텐데 우리가 계속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아들은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친구 중 몇몇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미국 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글로벌 캠퍼스, 정부 장학금이 가능한 프로그램, 국내 영어 특화 교육과정 등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전북의 한 영어 특성화 대학에 입학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김정배 씨는 그 6개월 동안의 체류비와 항공권, 생활비만을 지원했습니다. 총 지출은 약 1,500만 원. 부부는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정확히 예산을 짜서 관리했습니다.
식비는 주 단위로 이체했고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 대신 이메일로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국제 경험을 최소한의 지출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김 씨는 노후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 김 씨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외에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했고 국민연금은 상향된 기준으로 납입하며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제천시청에서 운영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그 후로는 시니어 금융자문단의 무료 상담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살던 단독주택은 유지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매도하고 역세권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교통접근성과 병원, 시장, 도서관이 가까운 위치였고 관리비 부담이 적은 곳을 골랐습니다. 매도 차익은 일부는 예금, 일부는 상환해야 할 대출 조기 상환에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부부 공동 명의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아내 송경애 씨도 정년 후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노인대학에서 그림책 읽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정배 씨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능기부 형식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주 2회, 하루 2시간씩만 일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정배 씨는 우리는 아들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 사이에서 양쪽을 다 고려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가족 모두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월 국민연금 125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투자 수익에서 약간의 배당금까지 합쳐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녀는 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했고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첫 월급을 받은 날 부모님께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한 장과 부부용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시간을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김정배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너를 유학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더 감사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아들을 유학 안 보낸 거라고 생각해. 그는 여전히 새벽 6시면 일어나 아내와 커피를 내리고 가끔은 주말 텃밭에서 채소를 손질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희생을 말하지 않고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녀 유학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들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글로벌 금융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녀 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학비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비뿐 아니라 유학 준비 과정, 해외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항공료 생활비 등 복합적인 항목이 포함된 구조이며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이 노후 준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공공기관 설문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자녀 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 중 약 62%가 은퇴 이후 생계형 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38%는 장기간의 대출 상환 또는 자산 매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자녀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국제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지출이 기존 예측 대비 평균 28%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응급의료비 부담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등교육 관련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이 자녀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기대하며 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자산 유동성과 은퇴 안정성이 위협받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 문화와 맞물리며 더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학 중심의 교육 투자 문화가 장기적 자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단기간에 자녀 교육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부모 세대의 노후 재정 계획이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자녀가 유학 후 국내로 돌아와도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모와 자녀 모두가 투자 대비 실질적 회복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돌아온 유학생 가운데 약 44%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실패하거나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위나 외국어 실력 자체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는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더불어 부모 세대의 경제적 희생이 커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정서적 부담감 또한 함께 증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해외 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투자 구조가 자녀에게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만성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학업 지속과 사회 적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현재와 자녀의 심리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은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며 그 안에서 정작 가장 취약해지는 존재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중장년층 자신일 수 있다고.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닌 지금 우리의 구조적 문제이며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녀 유학으로 인해 노후가 무너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재정계획 수립과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부모 자신의 은퇴 준비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계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자녀 유학에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리스크로 간주되며 자산 대비 적정 유학 지출 비율은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 세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노후 안전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창업 컨설팅,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지역 커뮤니티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는 5060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시니어 인턴십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자에게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장년 희망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은퇴 후 커리어 전환을 위한 직무교육과 상담을 통합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멘토, 지역 역사 해설사, 돌봄 매니저 등의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100세 인생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 대상 재무설계, 사회참여교육, 생활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수자에게는 노인 일자리 우선 배정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각 구청이나 시청 복지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는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재정 상태와 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을 분석해주는 사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국가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는 에이지드 케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에이지드 케어 퍼넨셜 애드바이저라는 제도를 통해 은퇴 예정자와 고령층에게 자녀교육비, 유학자금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 인증 자문을 거쳐야 유학 송금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또한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부모 교육 비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총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부모의 은퇴 자산 대비 자녀 고등교육 자금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대학 등록금 보조 신청 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중심의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은 부모의 희생이 아닌 가족 전체의 생애 주기적 계획 속에서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리한 빚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건강한 노후다. 즉, 지금 당장은 아이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아이가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다면 그 사랑은 부담이자 족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교육과 부모 노후는 선택이 아닌 균형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해외 국가들의 선진적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 세대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자녀 세대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 그 누구도 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인생까지 내어주는 일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멈춰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꽃은 봄에 피지만 사람의 봄은 마음이 따뜻해질 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부모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의 유학을 위해 집을 팔고 대출을 얻고 건강과 노후를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은 삶, 아들의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묵묵히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사랑을 품고도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회를 주되 자신에게도 존엄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커피를 내리고 햇살 아래 아내와 나란히 걷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시나요?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는 말로부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이 서로를 무너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복지관, 서랍 속 연금 수첩, 아직 닿지 않은 정부 지원 창구들, 그리고 나를 아끼겠다는 오늘의 다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봄은 다시 옵니다. 그 봄을 우리 함께 맞이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봄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남편이 퇴직하자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친구는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라고 믿어지시나요? 광주에 사는 58세 김정희 씨는 남편의 퇴직 이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들로부터 연이어 사업 제안, 투자 권유, 심지어 보험 가입 권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인데요. 퇴직금이 들어온 걸 알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했는데 평소엔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겠다며 다가오진 않았나요? 이 영상에서는 퇴직 후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면 당신도 조용히 돈을 빼앗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2살의 박문섭 씨는 지난해 봄 사기업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을 마쳤다. 이른 나이에 입사해 30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한 길만 걸어온 그는 회사 내에서도 든든한 기둥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다. 실적보다는 정직함으로 인정받았고
후배들 사이에선 박 부장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도 들었을 만큼 모범적인 직장인이었다. 퇴직 직전에는 사내에서 조촐한 송별회도 열렸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러나 그 다짐은 퇴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던 최상원 씨에게서 왔다. 형, 이제 시간 좀 나지? 나랑 차 한잔하자. 얘기 좀 나눌 게 있어서. 그렇게 만난 카페에서 최 씨는 대뜸 말을 꺼냈다. 형은 신용도도 좋고 돈도 좀 있잖아. 지금 이 투자 기회는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박 씨에게 신생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설명하며 초기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요구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무조건 수익 나는 구조야. 실물 상품도 있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 수십 명이 있어. 박 씨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막연했고 자료도 부실했다. 마음속엔 이미 거절이라는 답을 내려놓고 있었지만 오랜 인연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며칠만 생각해보자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박 씨는 결심을 내리고 정중하게 거절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그 후로 최 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그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최 씨의 이름이 저장돼 있었지만 다시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의 이탈은 가슴을 싸하게 만들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다. 연락이 뜸하던 후배에게서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안부 메시지가 왔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겠지만 박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또 무언가 부탁이 오겠구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사실 제가 작은 주식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형님 정도 되시면 회원 모집 없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수익률이요? 매달 3에서 5%는 꾸준히 나옵니다. 꾸준히 나옵니다.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그 말에 박 씨는 처음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특별한 알고리즘, 전문가의 시그널 같은 단어들이 쏟아질수록 그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생각해볼게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이 또한 연락이 끊긴 또 하나의 인연이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외삼촌 댁에서 일어났다. 박 씨는 오래전부터 조카 현주와 각별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보살폈고 대학 입학할 땐 용돈도 챙겨주며 응원했다. 그런데 퇴직 소식을 들은 조카 어머니, 박 씨의 여동생이 연락을 해왔다. 오빠, 현주가 이번에 디자인 유학을 준비 중인데 학비가 좀 부족하대. 혹시 5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박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흔쾌히 송금했다. 그러나 그 후 조카는 이전처럼 전화하지 않았고 여동생 역시 나중에 꼭 갚을게라는 말만 남긴 채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깊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는 점점 외로워졌다. 휴대폰 전화 기록은 줄어들었고 모임에서 빠지면 연락을 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연락처를 지울 때는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은 박 씨가 어려웠던 시절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던 사이였다. 그런데 퇴직 후 처음 받은 연락이 지금 사업 하나 하는데 형이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는 부탁이었다. 그 후 거절하자 이내 인연은 끊겼다. 그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사실은 내 직책과 통장 잔고 때문이었던 걸까? 외롭고도 아픈 자문이었다. 자신이 존재했던 이유가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틀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다는 현실이 참담했다. 결국 박 씨는 연락처 목록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3개월 안에 아무 말도 없는 사람, 자신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 퇴직 후 갑자기 다가온 사람들을 모두 제외했다. 그렇게 남은 건 단 6명. 그들은 지금도 박 씨에게 안부를 묻고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 씨는 이제야 진짜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 중인 67살의 여성 윤선희 씨는 35년 동안 지역 농협에서 일하다가 62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윤 씨는 매달 급여의 3분의 1을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 있냐며 만류했지만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버는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거야. 그 말이 그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윤 씨는 퇴직을 앞두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노후의 재정, 건강, 관계, 여가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고 그녀는 꼼꼼히 노트를 만들어가며 배우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인간관계 정리법과 퇴직 후 사기 피해 유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가장 먼저 경계하라.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고 실제로 윤 씨는 그 이후로 모든 관계를 한 걸음 거리 두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윤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시간 좀 되시죠? 평소 인연도 깊고 신뢰하던 인물이었기에 윤 씨는 별 의심 없이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 그는 조심스레 부동산 경매로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다며 제안을 했고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흔들리는 기색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삶을 위한 거라 미안해요. 투자할 계획은 없어요. 그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또 다른 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대학 시절 동창으로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웃으며 만나 차를 마시던 중 그는 은근히 요즘은 금에 투자해야 해. 20% 수익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라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엔 절대 돈을 쓰지 않아요. 불쾌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사람을 다시 만난 기쁨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이별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만의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은 단절한다. 둘째, 단기 수익을 강조하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한다. 셋째, 투자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고 부부나 가족과 먼저 상의한다. 넷째, 노후 자금은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삶에만 쓴다. 이 원칙 덕분에 그녀는 퇴직 후 1년 동안 단 한 번의 투자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인간관계의 질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관심과 가치로 맺어진 인연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등록했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주말 산책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직업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오직 책, 자연, 일상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그녀의 정서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일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맞춰 살았던 윤 씨는 처음으로 나답게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점심엔 가볍게 동네 시장을 돌며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수업에 참여했고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일구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 씨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국공채에 넣고 일부는 분산형 ETF에 투자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고위험 상품 제안은 단칼에 거절했고 매월 수입과 지출을 수기로 기록하며 지출 통제력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대비했고 가족과의 여행비는 별도 통장에 분리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평온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한 달에 한 번 자기 점검의 날을 만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날에는 하루를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오전엔 지난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검토하고 보험 갱신 시기나 자산 흐름도 기록합니다. 오후에는 자신이 읽은 책을 정리하며 느낀 점을 적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노후에도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윤 씨는 같은 연령대의 지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처의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6명의 친구들과는 매주 일요일마다 소모임을 열고 건강과 식단, 감정관리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만남이었지만 함께 잡초를 뽑고 손수 키운 허브를 나누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감사일기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아파트 앞 벤치에서 잠시 눈을 붙인 고양이, 손녀의 그림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일기의 한 줄이 됩니다. 젊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작은 것도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윤 씨의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씨는 자신처럼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작은 조언을 건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작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다시 정하는 시기죠. 그녀는 요즘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매달 노후 생활 블로그에 글을 쓰며 경험을 나누고 있고, 최근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삶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활기차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게 그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온 결과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례의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퇴직 후의 삶에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심리적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미국 시니어 커뮤니티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약 62%가 퇴직 후 첫 1년 안에 인간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37%는 친구나 동료가 사라졌고 24%는 오히려 금전적 부탁을 받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위 사례에서처럼 퇴직 이후 오랜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 제안을 하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 순간 사회적 신뢰 자원을 함께 잃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틀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역할, 인간관계의 중심점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 고령자 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퇴직 후 심리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약 48%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은 우울감과 수면장애를 동반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금전적 스트레스는 노년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 노후경제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손실을 경험한 은퇴자 중 우울증 위험이 약 2배 높았고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반면 윤선희 씨처럼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재구성하고 경제적으로 계획을 세운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캐나다의 고령사회재단에서는 은퇴 전 소셜 포지셔닝 훈련과 금융 자율 계획 교육을 이수한 은퇴자들이 퇴직 후에도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85%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돈을 중심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관심과 가치 중심의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노년기 삶의 질 보고서에서 경제적 자율성과 정서적 안정은 노인의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고 명시하며 불안정한 소득 구조보다 안정된 연금, 저위험 자산, 분산, 실손의료 보장 등의 계획이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처럼 퇴직 후에도 월별 가계 지출을 기록하고 병원비에 대비한 보험 체계를 갖춘 사람들은 불안감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체적인 재정 관리 경험이 있는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35%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할 확률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별다른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들은 퇴직 후 첫 해에 충동적 소비나 주변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급증하며 그로 인한 인간관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돈과 인간관계는 노후 삶에서 서로 맞물린 거대한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돈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받고 반대로 관계를 통해 돈을 지키려는 사람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이 아닌 가치와 원칙, 계획으로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요? 지금의 선택이 곧 우리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노후 준비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 보다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서는 에듀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마을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의료, 돌봄, 예방, 주거, 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헬스케어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름보다 기억이 사라지고 돈보다 온기가 더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려드린 두 이야기, 마음속에 오래 남지 않으셨나요? 한 사람은 50이 넘도록 함께했던 친구들에게서조차 외면당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받으며 관계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한 작은 습관들 덕분에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 속에서 따뜻한 인간관계와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퇴직 이후 우리가 만나는 노후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는 고독 속에서 후회를 마주하고 누구는 준비 속에서 평화를 맞이합니다. 노후는 지금 우리가 쌓아가는 시간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는 어떻게 늙어갈까? 나는 누구와 함께 남아있을까? 정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지출을 돌아보며, 한 해에 한 번, 자신만을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는 것. 그렇게 시작된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잊히고 싶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며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진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 모두가 윤선희 씨처럼 작지만 단단한 준비로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도 언제나 따뜻하길 바랍니다. 3년 전 그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3세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살 집을 마련하려고 전세 대신 매매를 택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말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만 한 달에 170만 원. 결국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다 연체가 시작됐고 며칠 전엔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매일 130명이 집을 경매로 잃고 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희망을 붙잡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고 전세도 안 나가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병원비도 밀렸는데 어떡하지? 올해로 66이 된 조남진 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다. 원래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경기도 일산의 중소기업에서 35년 넘게 근무했다.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는 거의 1억 원 가까이를 손에 쥐었다. 당시 그는 부인과 둘이 사는 50평생의 고생 끝에 드디어 편안한 노후가 올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조 씨는 퇴직 직후였던 2022년 봄, 아내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신축 빌라를 매입했다. 분양가는 약 3억 원. 보유 현금은 부족했지만 당시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기대에 마음이 급해졌다. 주변 지인들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며 조언 아닌 조언을 쏟아냈다. 조 씨는 결국 보유 중이던 퇴직금 전액과 추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켜 집을 계약했다. 문제는 그 직후부터였다. 금리는 해마다 가파르게 올랐고 빌라는 생각보다 쉽게 팔리지 않았다. 세입자를 들이려고 해도 전세 시세가 무너졌고 월세는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대출 이자부터가 감당이 안 됐다. 처음엔 월 90만 원 정도였던 원리금 상환액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느덧 월 140만 원까지 치솟았다. 처음에는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다. 식사는 대부분 김치찌개와 달걀 후라이로 때웠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 아내는 혼자 조용히 울면서도 남편 앞에선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삶은 점점 좁아졌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급기야 조 씨는 부인 몰래 국민연금을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겨우 넘겼지만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4년 겨울, 조 씨 부부는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지내야 했다. 가스요금이 밀려 보일러가 끊긴 건 이미 세 번째였다. 전기료도 연체돼 정전 경고 문자가 날아들었다. 당뇨약과 혈압약은 복지관에서 받은 기초의약품으로 버텼다. 아내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진료비가 없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결국
2025년 봄, 은행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 한 통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이자, 연체가 장기화되며 은행 측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조 씨가 소유한 유일한 자산, 그 신축 빌라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작 2년 전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라 여겼던 집이었다. 이 집을 보며 아내는 한 번도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지 못했다. 조 씨는 벽에 걸려있던 혼인사진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리했어. 부부는 짐을 꾸릴 돈조차 없어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고시원 방 한 칸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수건, 전기밥솥, 아내의 미신기, 집안 구석구석의 물건들 대부분은 중고나라에 헐값에 내놓고 처분했다. 이삿짐 차도 부를 수 없었기에 지인에게 트럭을 빌려 몇 번에 걸쳐 짐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더 참담한 건 그 이후였다. 고시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조 씨는 갑작스레 쓰러졌다.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실신이었다.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본인 부담금 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하루 만에 퇴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런 노인 환자가 요즘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더 이상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매달 나가는 이자도 남은 대출 잔액도 이제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는 자주 말한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조 씨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봉산 입구로 향한다. 그곳에서 박스를 줍고 캔을 모아 하루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번다. 그의 손은 늘 굳은 살로 뒤덮여 있고 허리는 굽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깊게 꺾인 건 그의 표정이다. 그늘진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피곤에 지친 어깨는 한 남자의 무너진 노후를 여실히 보여준다. 길거리에서 조 씨를 알아보는 이들은 없다. 그는 과거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었고 자녀들과는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상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연락을 피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후회하고 있다. 고요한 고시원 방, 좁은 이불 한 장, 딱딱한 바닥 위에서 그는 밤마다 뒤척인다. 가끔은 꿈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본다고 했다. 하지만 꿈은 곧 사라지고 눈을 뜨면 또다시 차가운 현실이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조 씨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벽에 걸린 혼인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물 짓는 또 다른 노인.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경매 통지서에 눌려 밤잠을 설친 또 다른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말한다. 처음부터 집을 사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아침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이른한 사례 박정태 씨는 이 마을에 정착한 지 어느덧 5년째다. 매일 아침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아내와 함께 동네 텃밭에서 상추며 깻잎을 키운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흐른다. 이런 삶을 그가 늘 누려왔던 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박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50년 가까이 인쇄소에서 일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종로의 인쇄골목으로 출근했고 하루 12시간씩 손에 잉크를 묻히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허리 펼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하곤 했다. 힘들어도 내 나이 되면 웃을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하러 사나. 그 말처럼 그는 은퇴 전부터 오랫동안 노후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퇴직하기 15년 전부터 그는 소비를 철저히 줄이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최신형으로 바꾸지 않았고 가족여행도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다. 그는 식비를 줄이기보다 불필요한 관계 비용을 줄였다. 회식이나 체면 칠회는 최소화했고 돈보다 시간을 중요시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주변에서는 다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돈으로 못 사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는 종로 근처 전셋집에서 3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내 집 마련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자산으로 따로 관리했다. 적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시절보다 월 보험료를 일부러 높게 설정했고 퇴직금을 받을 즈음에는 이미 15년간 쌓인 연금 납입 기록이 충실히 남아 있었다. 80 가까운 선배가 지금은 힘들어도 연금 하나만큼은 꼭 챙기라던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퇴직 직전 고민 끝에 수도권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이미 나이가 들면 병원 접근성과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노인 사례를 통해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인과 함께 전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은퇴 후 정착지를 물색했다. 그리고 결국 찾은 곳이 바로 지금의 기장 마을이었다. 작지만 커뮤니티가 살아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활발했으며 무엇보다 월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구조였다. 퇴직 후 그는 서울에서 받은 퇴직금 약 9천만 원과 노후까지 모아둔 예금 약 1억 3천만 원을 합쳐 기장의 조용한 소형 단독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 일부는 저위험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했고 나머지는 긴급자금으로 통장에 보관해 두었다. 그의 월 생활비는 현재 평균 130만 원. 그중 국민연금으로만 월 98만 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텃밭에서 나는 식재료와 마을복지관의 무료 식사 서비스로 충분히 해결된다. 아내는 주 2회 복지관에서 열리는 수묵화 수업을 듣고 박 씨는 마을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작은 낚시 동호회를 만들었고 마을의 자원봉사단에 가입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했고 지금은 밖에서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제일 좋거든요. 이 마을로 온 지 3년째 되던 해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혈압을 조기 발견했고 마을보건소를 통해 무료 처방을 받기 시작했다. 만약 서울에 살았다면 바쁜 일정에 병원을 제때 찾지 못했을 거라며 박 씨는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위해 생전 증여는 일절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겠다고 일찍이 못을 박았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과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명절과 생일에만 소박하게 만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난하지 않지만 여유롭고 외롭지 않지만 조용한 삶이라고 정의한다.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인들이 투자가 어쩌고 할 때에도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다. 요즘 그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노인 이야기 할아버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이다. 박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노후란 건 결국 돈이 얼마나 있냐보다도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의 결과야. 나는 내가 준비한 만큼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의 집 마당에는 라일락 나무가 하나 서 있다. 매년 봄이면 라일락 향이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퍼지고 박 씨는 그 향기 속에서 책을 읽는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시절 지하철 안에서 바라보던 아침 햇살보다 지금 이 라일락 한 그루가 훨씬 값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잃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참 잘 산 인생이지 않나요? 부동산과 대출 그리고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는 바로 퇴직 이후의 주거 안정성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주거용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1만 8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이 전체 경매 물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특히 실수요자, 즉 살기 위해 집을 산 사람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퇴직 직후에 안정적 수입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고정적인 대출 상환이 지속되며 생기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후 빈곤과 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 노인층의 부채 기반 노후 리스크에 대해 2024년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는데, 특히 부채가 있는 고령자의 67% 이상이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저소득층 일자리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노년경제연구소 NBER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약 38%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계형 채무를 새로 지게 되며, 이 중 상당수가 파산 또는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대출에 의존해 주거를 마련한 계층의 파산 위험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노후 파산과는 거리가 먼 그룹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축, 부채 회피, 연금 수령 전략,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비용 절감형 주거, 이전 등 방어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OECD 보고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령 이력이 있고 주거비가 전체 소득의 30% 이하인 고령자의 경우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행복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위험 회피 전략이라는 점은 다양한 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의 2025년 3월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에서 은퇴한 뒤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한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서울 및 수도권의 유사 가구보다 평균 42만 원 낮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자산 규모와 소득의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모을 수 있는 능력보다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재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신호이며, 노후의 주거와 금융 안정에 대한 준비가 결코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처럼 준비와 선택의 차이는 고스란히 삶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삶의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대출 상환의 무게에 짓눌리고 경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의 균형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며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에게 단열 시공, 난방 개선, 낙상 방지 안전바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어르신 주거 안정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 노인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안심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주거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는 노인금융상담센터를 통해 고령층 대상 대출 상담, 연체 예방, 신용 회복을 위한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는 노인생활안정기금을 통해 긴급 생계비를 단기 무이자로 지원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임대료 연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고령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도 함께 줄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83만 명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어르신들 중 82%가 정기적인 수입이 정신 건강과 삶의 의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은 고령층의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형 금융설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금융기관과 함께 노후 지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연금, 보험, 주거, 의료비 계획을 사전 설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파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주거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WOHNBERATUNG 보온베라툰이라는 정책을 운영 중인데, 이는 고령자의 생활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무료 주거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실내 구조 개선, 욕실 리모델링, 전기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고, 상담 후 연계된 기술자가 실질적 공사를 지원하면서 고령자 주거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고령층 파산을 막기 위해 영모기지 상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령자가 영모기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공인 재정상담사와 면담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장기적 리스크와 상속 문제까지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고령자들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 기반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고령자 금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복지와 금융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장되어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과 파산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개인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태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이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는, 그리고 세상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같은 나이, 다른 인생, 같은 시간, 다른 표정. 노력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조남진 어르신과 박정태 어르신의 삶을 떠올려 보셨나요? 누군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집 한 채로 인해 경매통지서 앞에서 무너졌고, 또 누군가는 욕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준비한 선택 덕분에 매일 아침 라일락 향기 속에서 미소 지으며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아버지였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흔들렸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준비해야 나중이 평안하다는 믿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는 빨리 시작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지나친 의존을 멈추고, 지자체의 도움을 찾고, 내 삶을 위한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씩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함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며 같이 늙어가는 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